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온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라온님 굉장히 말씀을 무섭게 잘 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라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 라온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라온이에요. 이 얘기는 일어난 지는 한 10년 정도 되긴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조금 악몽을 간혹 꿀 정도로 저한테 있어서는 아마 제 인생에서 거의 최악의 경험이었다고 해도 될 만한 어이구. 현실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치료를 많이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완치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차라리 이런 일을 좀 조심했으면 하는 분들도 계셔서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저도 좀 많이 나아지는 경험이 됐으면 해서 얘기를 하기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당시에는 제가 20대였고 어렸을 때부터 좀 사업을 계속 했어서 그 당시에 좀 사업이 많이 바빠지고 승승장구할 때였어요. 그래서 꽤나 바빴고 저는 그 당시에 교제 중이었던 친구가 있었고 이 친구를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와는 한 2년 반 정도 만났고요. 처음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 이 친구는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제가 약간 뒷바라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공시생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살고 있었고 저는 집이 아예 수도권이었어서 이 친구의 뒷바라지를 많이 하면서 한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다행히도 이 친구는 2번 만에 합격을 해서 정식으로 임용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쯤 제가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을 때여가지고 어차피 이 친구는 임용도 했고 사실 큰 목표는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 없겠다 싶어서 그냥 평범한 누구나 다 하는 진짜 그런 평범한 연애를 했거든요. 그냥 기념일날 만나서 놀고 여행도 가고 그냥 그런 식으로요. 근데 저희 집이 그 당시에 엄마 아빠가 조금 딸의 연애에 약간 보수적이셔서 제가 특별하게 엄마 아빠한테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아마 부모님이 직감적으로 눈치는 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밤늦게 데이트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커플링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근데 하루는 이게 이 이야기의 발단의 시작인데 만나자 하고 임용하고 얼마 안 돼서 좀 바빴는데 어떻게 연차를 내게 돼가지고 만나자고 했는데 제가 그날 며칠 전부터 계속 미팅도 있고 바빴어가지고 한 3일 동안 한 10시간 또 못 잤을 때였어요. 그죠? 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예. 미팅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꼭 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의 처음으로 얻은 쉬는 날이었어서 그럼 잠깐만 보고 헤어지자 하고 저희 동네 근처에서 만났어요. 저는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완전 초췌한 몰골이었거든요. 근데 좀 밥을 먹고 하다 보니까 이 똘비가 방을 잡고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체가 약간 부담이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연인이 방을 잡고 들어가게 돼서 숙박업소에서 쉬게 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연인끼리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선을 그었어요. 예. 나 오늘은 자기가 원하는 그건 못할 것 같아. 지금 잠도 몇 시간 못 잤고 너무 피곤해서 사실 지금도 집에 가고 싶다 했더니 너 너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가서 좀 재우려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다. 그럴 생각 없다. 네. 너무 배려심 있는 말이잖아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진짜 사람 잘 만났다 하고 제가 같이 들어가서 진짜 들어가자마자 나 좀만 잘게 하고 진짜 바로 침대에 누워서 뻗었어요. 예. 그냥 제가 졸려 이거를 느낄 새도 없이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자고 1시간 정도 잤나? 눈을 떴는데 똘비는 조금 약간 분위기가 살짝 싸한 느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혹시나 제가 자는 사이에 직장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한참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말 좀 해봐.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하고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예. 눈 좀 비비면서 일어나서 달래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얘기해봐. 얘기하고 풀어.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싸대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뭐야? 저한테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운동을 꽤나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전 또 여자고 피지컬 차이도 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찰이라는 직업은 현직에서도 계속 뭔가 체력 단련이나 운동을 계속 하게 되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그걸 순간적으로 너무, 그리고 얼떨떨하다 보니까 뭐해?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화를 낼 겨를도 없이 예. 너무 당황해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됐어요. 너무 벙쪄서. 근데 그 상태로 아무 이유도 듣지 못하고 한 2-3시간 정도를 계속 그렇게 맞았어요. 근데 이 뺨을 맞은 건 그때뿐이고, 그런 데 있죠. 안 보이는 곳들. 그러니까 여자로 치면 속옷선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남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맞았거나 상처가 났다고 생각할 수 없는 부위들 쪽만 골라서 때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2-3시간 정도도 사람이 그렇게 맞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드라마에서만 봤지 이걸 실제로 겪을 거란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똘비가 화장실을 가게 돼서 제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나 지금 도망쳐야겠다 하고 그냥 외투 벗어놓은 거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가방만 이렇게 싹 들고 맨발로 뛰쳐나가려고 거의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몸을 힘겹게 일으켜서 입구 쪽으로 막 갔어요. 최대한 빨리 갔다고 생각해요, 저도. 막 갔는데 그 화장실 들어가는 문이 거의 입구 근접해 서 있잖아요, 숙박업소들은. 아, 네. 갑자기 거기서 제가 그때 머리가 길었고 묶고 있었는데 머리채를 잡고 다시 끌고 들어간 거예요, 방 안으로. 저는 또 그냥 그 상태로 사실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이미 2-3시간을 맞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 완전 피지컬 차이가 나는 그 사람의 힘을 제가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끌려가고 제가 왜 그러냐고, 제발 말 좀 해보라고, 뭐 때문에 이러는지 말이라도 해달라고. 근데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욕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욕도 안 해요. 그리고 그 2-3시간도 도망치면서 휴대폰을 보고 사실 한 2-3시간 정도가 지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였고, 그 2-3시간 동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제가 진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무슨 일이냐, 말 좀 해달라고. 근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예. 있다가 네가 나랑 안 했잖아, 어?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성적인 욕구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 예. 애초에 많지 않았고, 그걸 이미 상대방과 2년 6개월을 만났잖아요. 한 번도 이런 뭐 폭행이나 이런 일도 아예 없었고, 이런 성관계를 강요한 적도 없었어요. 예. 제가 하기 싫다고 하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지, 단 한 번도 저는 2년 6개월이란 시간을 만나면서 강요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이 하고 싶지 않아도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하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게 만약에 진짜 안 한 게 문제라면 하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벗어날 수 있겠고. 그래서 그게 문제였냐, 그럼 말을 하지 그랬냐, 하자 이렇게 됐어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아니 이제 하고 싶지 않아졌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좀 화가 풀렸구나 했는데,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또 한 3시간 정도를 거의 밟혔어요. 아까는 손으로 때렸다면 이제는 진짜 발로 걷어차이고 밟히고, 지금 얘기하면서 좀 그 당시 생각이 나고 살짝 소름이 돋는데, 그렇게 약간 무자비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또 시간이 좀 흘렀어요. 계속 쉬지 않고. 그리고 그 똘비라는 친구는 숙박업소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절 두고, 정신은 있었거든요. 기절은 안 했는데 쓰러져 있는 절 두고 그냥 갔어요. 그냥 숙박업소를 나간 거예요. 그 제가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최대한 멀쩡한 모습으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가게 돼요. 예. 예를 들어 숙박업소에 들어왔을 때가 뭐 1시였다고 치면 나올 때 되니까 거의 8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밤 8시. 시간이 꽤나 흘렀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 동네랑 가까웠으니까 우선은 집에 가서 씻지도 못하고 들어 누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6시간 정도를 맞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엄마한테도 약간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 누웠는데 다음날에 제가 친구들하고 만날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제가 운동을 했었다 보니까 군인 친구들이었거든요. 여군. 친구들이 군대 그때 많이 갔었어가지고 하루 같이 아예 휴가를 내고 나와서 놀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가지고 그때도 여지없이 그 약속을 하려고 그 당시에 왜 파티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포켓볼 다이도 있고 노래방 기계도 있는 그런 파티룸 그런 데를 미리 예약을 해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걱정할까봐 아무렇지 않게 가가지고 막 놀다가 이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어가지고 진짜 거리낌이었거든요. 야, 잠깐만 나 옷 좀 갈아입고 하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옷을 벗은 거예요. 근데 뒤돌아서 제가 옷을 갈아입겠다고 티셔츠를 벗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잠깐만 멈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아차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그때 집에 들어가서 거의 기절하듯 잠만 자고 약속을 나가려고 일어나서 씻을 거 아니에요. 자갈 준비를 하려고. 그때 본 제 몸은 상반신이 다 거의 보라색이었거든요. 멍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순간 그걸 생각 못하고 너무 서스러운 친구들이니까 옷 좀 갈아입을게 하고 벗었는데 친구들이 보게 된 거죠. 등이고 앞이고 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둘러앉아서 신고하자. 왜 그랬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우선 제가 좀 힘겹게 그 당시 상황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걸 먼저 발견한 친구가 물론 본인이 화가 많이 났겠죠. 자기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저한테 너는 왜 그거에 대처를 못하고 이렇게 맞기만 했냐. 제가 거기에 울분이 터져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맞을 때 빼고 집에 와서 혼자 울지도 않았거든요. 갑자기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서럽더라고요. 엄청 우니까 다른 친구들이 달랜 거예요. 얘 잘못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말자. 우선은 상황을 다시 들어보자. 이렇게 말해서 다시 천천히 말을 하고 만나던 사람이 직업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경찰이다. 사실 임용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 1년도 안 됐었을 때니까. 근데 그때 모인 친구가 저까지 6명이었거든요. 5명 친구 중에서 아무래도 군에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주변에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결된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 저기 아는 사람이 경찰에 있는데 내가 한번 얘기해보겠다. 이거 우리 신고하자. 이렇게 돼서 그날을 발견한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냥 친구들하고 살짝 분위기는 무거워졌지만 최대한 재밌게 놀고 다음날 나가서 경찰서에 갔어요, 같이.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맞나 싶었던 게 보복할까 봐요. 이 친구는 또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보복을 당할까 봐 좀 무서워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친구들이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니까 괜찮다. 우리가 같이 있어줄게. 이렇게 하니까 응원을 힘입어서 신고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조사하신 경찰분이 그 친구 직업이 뭐냐 물었을 때 경찰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름이 뭐냐 물어봐서 김돌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인트라넷이 있나 봐요. 경찰 안에서도 자기네 소속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 봐요. 어디에 쳐보시더니 혹시 뭐 어디서 근무하는지 아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디서 근무한다 이렇게 했더니 혹시 이 친구 맞냐 하면서 사진을 살짝 보여주시더라고요. 맞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선은 알겠다.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조사는 끝난 거죠. 예. 그래서 집에 왔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거요. 혹시나 뭐 우선 할 만큼 말은 다 했지만 진짜로 자기 식구라고 이 일을 감싸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도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고 그 친구도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이건되고 재판에 넘겨지게 돼요. 근데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검찰 측이랑 피고인 측이라 가지고 변호사분한테 증인을 해달라고 양쪽 다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우린 연인 관계였다. 그 당시에는 참고로 데이트 폭력 이런 말이 없었어요. 없었을 때였어요. 예. 그래서 연인 관계였고 평소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고 이런 거를 증언해달라였고 검찰 측에서는 피해 사실을 당연히 증언해달라고 하죠. 근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거를 다시 법정에 가서 그 친구가 있는 곳에서 진술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은데 너무 생각만으로도 소름 끼치는데 이걸 다시 말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미 친구들한테도 말했고 경찰서에서도 말했고 검찰 넘어갔을 때도 추가 조사로 또 가서 또 말을 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검사분이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또 다시 라온 씨처럼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 한마디에 저도 좀 용기를 내서 대신 우리가 가려주겠다고. 상대방도 저를 못 보고 네. 저도 상대방이 안 보이게 아예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려주겠다 해가지고 그 재판을 또 비공개 재판으로 돌려주셨어요. 비공개 재판을 하면 재판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다가 판사님이 이 재판은 비공개 재판이라 다들 나가달라고 말해. 오. 그러면은 그 재판장 안에 거의 최소한의 그 법정 인원이신 분들만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림막을 설치한 채로 증언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친구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밖에서 그날 재판에 부모님이 좀 참석을 하셨었나 봐요. 제가 증언하고 몰래 이렇게 슬쩍 나가는데 저한테 살짝 오셔서 혹시 맞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맞다 했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내 자식이 이럴 줄 몰랐다고. 예.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두 분이. 사실 그때도 조금 걱정했어요. 괜히 제 탓하실까봐. 아. 왜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편적으로 나오는 그런 막장 스토리처럼.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엄청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은 또래였다 보니까 부모님도 자기 자식 같은 아이인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집에 가야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께만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예. 집으로 왔는데 한 번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만나 뵀어요. 그 똘비란 친구는 구속수사 중이었고요. 네.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재판을 받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가 아예 떨어져 버린 거죠. 저를 그렇죠. 만날 수 있는 게. 부모님이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돈을 주시면서 제가 합의 안 한다고.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는 합의하러 찾아온 게 아니고 이거 합의금 아니라고. 그냥 자기 자식 같은 아이가 더 이상 크게 상처받지 않게 이걸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예.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미술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미안하다. 근데 이 돈으로 꼭 치료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제가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 주시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이걸 안 받는 것도 조금 그래서 제가 우선은 가전은 가겠는데 저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쓸 생각 없고 제가 이거 가져가서 생각 좀 해보고 제가 이걸로 치료하는 게 맞다면 그때는 제가 이걸 치료비에 사용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다시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알겠다는 확답을 받고 제가 그 봉투를 챙겨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네. 근데 사실 거기까지도 되게 얼떨떨하거든요, 사람이. 근데 어쨌든 일은 해야 하니까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 다 퇴근하고 혼자 조용히 앉아가지고 받아온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내가 진짜 이 돈을 쓰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제가 치료받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안 받자니 이분들의 마음이나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걸 받자니 저 사람이 그 똘비가 저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봐준다고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당화 시켜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절대 아닌데.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3천만 원이었어요. 돈도 작은 돈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걔네 집이 엄청나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머님을 만나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돈을 돌려드렸어요. 예. 저는 이 돈을 못 받겠다. 이 돈으로 치료를 받으면 치료를 받는 동안 또 그 일이 계속 생각날 것 같다고. 이거는 물론 똘비의 돈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뭔가 속 시원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돈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도 치료받을 상황이 아닌 것도 아니니까 치료는 제가 알아서 잘 받겠다. 마음만 받겠다. 정말 감사하다고. 예. 근데 진짜 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뭐 우리 애 면회 좀 가봐라, 우리 애랑 합의 좀 해달라 이런 말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문자나 이런 카톡이나 이런 걸로 밥은 먹었냐, 오늘은 잘 지냈냐 이렇게 진짜 엄마 아빠 같은 그냥 자취하는 딸한테 엄마 아빠가 하는 안부 인사 같은 말들을 계속 남기셨었거든요. 뭐 오늘은 좀 기분이 괜찮냐, 오늘은 날이 좋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분들의 마음이 뭔지는 저도 알아요. 그치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돈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버님께 연락이 와서 그러면 쓰지 않더라도 갖고만 있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무 뜻 없다고. 이 돈 나도 내 자식이 잘못한 일인 거 알고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저 아이가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맞다고. 본인이 가진 직업이든지 둘이 만난 기간이든지
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놓고서라도 이거는 합리화되지 않는 일인 거 자기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쓰지 않더라도 받아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님이 거의 한 달 이상을 설득을 하셨고, 그러면 갖고는 있겠다라고 말하고 정말 갖고만 있었어요. 아, 예. 받아와서 사무실 그냥 잠궈놓는 서랍 한 켠에 그냥 넣어놓고 아예 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나서 재판이 계속되고 1심 선고날이 왔는데 안 갔거든요. 궁금은 했지만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가야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저찌 갔는데 판사분도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때. 네.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 없었지만 교제하는 신뢰도가 깊은 연인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참으로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도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표현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참 막 뛰어놀고 꽃을 피울 그런 예쁜 나이에 이런 일로 인한 큰 트라우마를 얻게 된 것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게 지금은 데이트 폭력이나 교제 중에 있는 폭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때는 그저 그냥 폭행이었어요. 아, 단순 폭행으로만. 네, 그쵸. 네. 데이트하는 연인 간에 이런 법률 규제가 아예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작은 형을 받았어요. 2년 6개월 아, 예.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형이 너무 많다고 항소를 했고요. 저는 그 2심 재판은 하나도 가질 않았어요. 네. 그 기간에 당연히 합의서 같은 것도 안 써줬고. 근데 어쨌든 제가 돈을 받았고 이게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거든요. 재판하는 기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한두 달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6개월 이상이 그냥 걸리는데 그 6개월 정도라고 보면 그 시간 동안 어머니 아버지는 거의 매일 안부를 물어주셨고 치료는 받았냐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 저희 동네 근처에 좋은 심리상담센터 같은 거 그런 평이 좋은 데 있으면 링크도 보내주시면서 여기 괜찮다더라, 여기도 괜찮고 뭐 어느 병원 이 교수님도 괜찮다더라, 이런 식으로 엄청 챙겨주셨어요. 근데 이 마음을 제가 그냥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네. 그 친구 면회를 한번 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어차피 1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회 신청을 하고 접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접견을 갔어요. 저는 그냥 차분하게 어머니 아버지가 널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나는 그럴 생각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고 10분 다 채우지 않고 나오려고 했어요. 네. 제가 할 말만 딱 하고. 근데 저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너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부모님은 당연히 얘기를 하셨겠죠. 그 친구 치료비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에 생각하고 정리했던 그 몇 주간의 말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니?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제가 2년 6개월 정도 만나면서도 거의 화를 낸 적이 없거든요. 제정신이니? 네가 부모님 생각하면 그런 말이 나오니?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모으고 버신 그 돈일 텐데 네가 지금 너 거기서 반성 하나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돈 받았으니까 합의서 좀 써줘. 그때는 2심 진행 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나오길래 너랑은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 나는 너 만나서 그동안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셨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너한테 편하게 얘기를 하고 네가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적어도 합의서를 써주는 것 자체를 생각이라도 해보려고 했다고. 그동안 알았던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너는 진짜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딱 나가려고 먼저 나갈게 하고 일어났는데 그 돈 어디다 썼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썼는데? 이랬어요. 안 썼을 리가 없지. 이렇게 하면서 뭐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예. 가방이라도 하나 샀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됐다 하고 그 자리를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화가 너무 나니까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지만.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저렇게 좀 차분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접견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런 말을 하는 똘비를 보니까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부모님의 마음 때문에 한번 재고해보려던 거였는데 그럴 마음도 사라졌고 그럴 일도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너무 함께 지내던 그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친구를 너무 좋은 사람으로 봤나 봐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왜 갔냐고 저를 혼내시는 줄 알았거든요. 상처받을 거 뭐하러 갔냐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데
왜 굳이 거길 갔냐면서 저를 오히려 더 감싸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바뀔 거 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돈 우리가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굴러온 그냥 복덩어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꼭 치료비에 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더 이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께도 연락을 안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돈은 이제 실제로 치료비에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차라리 그게 이분들의 마음을 제가 수용하는 거는 진짜 제가 그냥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이 트라우마를 얼른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에 3-4번씩 상담받고 뭐 그런 미술치료 뭐 이런 것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이 똘비와의 악연은 더 이상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 집이 또 우연찮게 본가가 이사를 갔어요. 네. 그 친구는 아예 제 소재를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거기 집에 들어가려고 퇴근을 하면서 비가 그날 좀 왔었는데 네. 퇴근을 하고 있는데 집 앞에 이렇게 누가 우산 쓴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가 워낙 구옥주택가고 하다 보니까 간혹 밤늦게 술 드신 아저씨들이 노상방뇨를 조금 하세요. 비가 오는 날이니까 아휴 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집 앞에서 잠깐 친구랑 통화를 하고 들어가려고 골목길 끝에서부터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 상처를 발견했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러면서 아니 뭐 그랬잖아 뭐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걸어오는데 그런 거 아시죠? 뒷모습이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그리고 나 집 앞에 가서 제가 문을 열려고 했는데 원래 그런 구옥주택들은 키 어디 있는지 아시죠? 뭐 화분 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우유통 안 이런 식으로. 근데 문득 그 열쇠를 짓는 위치를 꺼내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그 앞에서 친구랑 계속 조금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날 비가 진짜 많이 왔는데 그 우산 쓴 사람이 고개를 딱 돌렸는데 똘빈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이 친구가 출소할 날짜가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재판을 받으면 구속되는 순간부터 이 형에 포함이 된대요. 네. 네, 형을 받은 날부터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 3개월 뒤에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미 이게 시간이 포함이 되어서 이미 나온 거죠. 네. 그 제가 그 자리에서 걔를 딱 보는 순간 저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2년 넘는 시간 동안 치료도 많이 받아서 꽤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벌벌 떨리고 막 몸이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제가 막 말을 하다가 말을 안 하니까 야, 왜 그래? 야, 여보세요? 끊겼어?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제가,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이렇게 하고 전화기를, 그렇게 말하면 보통 친구가 끊으니까. 그래서 그냥 주머니에 넣었는데, 친구가 뭔가 이상해서 전화를 안 끊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똘비가 잘 지냈어? 이러고. 근데 그렇잖아요.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냐고. 저희 집을 몰라야 정상이거든요.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2년 반을 만났으니 겹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알았나 봐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 거기서 반성 많이 했어. 진짜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진작 하지 그랬냐고. 3년 전에 진작 그렇게 사과하지 그랬냐고. 나 이제 너 안 무섭다고. 진짜 최대한 주먹 꽉 쥐고 안 떨려고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예. 나 이제 너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러니까 너 그냥 너 인생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미안하다고. 그때 못한 사과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찾아오지 말라고. 내가 여기 살든 어디로 이사를 가든 내 소재 묻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그냥 우리 모르는 사람처럼 없던 사람처럼 지내자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 다시 만나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경찰직에서는 잘렸다 표현해도 되나? 잘렸어요. 당연하죠. 예, 그게 이제 법행위를 했으니까. 뭐 몇 년 이상의 어떤 형을 받으면 이 직위를 잃는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응시도 안 되고 그런 법이 또 있더라고요. 아예 안 돼요. 아예. 네. 예. 그래가지고 이 친구 어쨌든 출소에서는 그냥 백수인 거죠. 따지고 보면 뭐 일용직을 전전하는 그런 거겠죠. 어쨌든 나 많이 잃었고 다 놓쳤다고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친 것도 잃은 것도 다 너의 선택이었다. 네가 애초에 그러지 않았으면 놓칠 리도 잃을 리도 없지 않겠느냐.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아라. 나 너 더 이상 만날 생각 없다.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또 좀 화가 났나 봐요. 뭐야? 근데 손을 들었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예. 무서우니까 얼굴을 이렇게 가드 올린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를 맞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비가 그렇게 엄청 오는데 비 오는 날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도 좀 당황을 했는지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 집 위층 집이 아저씨 한 분이 사세요. 예. 그 아저씨가 꼭 밤늦게 퇴근을 하시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근데 저랑은 안면이 꽤나 있어서 뭐 이제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가끔 스몰 토크도 하고 그래요. 만나 뵙게 되면. 제가 거기 앞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아저씨가 퇴근하시다가 학생 이렇게 하시면서 왜 그래 하면서 아는 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냅다 런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고 걱정시켜드려 죄송하다 하고 아저씨가 부축을 해서 저는 집에 가고 아저씨도 집에 가셨어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이게 사건이 있었던 날도 비가 엄청 오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만난 날도 지금도 비 오는 날에 그렇게 악몽을 꿔요. 다시 그날이 계속 생각나요. 근데 이게 그냥 끙끙거리다가 혼자 깨거나 혹은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자고 있으면 예. 깨우면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심한 그 사건이 일어난 날쯤이겠죠? 그때쯤이 되면 저는 근데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행동했는지에 대한. 근데 주변에서 이걸 본 친구들이 얘기를 해준 건데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확인을 한대요. 아, 네. 지금 내가 자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러면서 저기 앞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엄청 불안에 떨어 한대요. 그냥 친구들이 좀 달래주려고 일로 와 하면서 뭐 등을 토닥인다든지 안아준다든지 진정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막 한대요. 울면서. 또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또 심할 때는 이 침대에서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침대랑 멀리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침대 끝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면서 울고 있거나 그렇게 대치 상태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달래려고 했던 친구들은 달래지도 못하고 가까이도 못 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그리고 난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여기가 어딘지 파악이 되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파악이 되면 상대방이 누군지 인식을 하려고 또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맞다고 나 보라고 나 뭐 돌비야 이렇게 말하면 그때 조금 이제 안정을 찾고 아이고야. 다시 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악몽이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냥 뭐 그렇게까지 심한 일이 많지는 않고 그냥 끙끙거리다 깨는 정도가 많기는 한데 이게 벌써 10년은 됐어요. 많이 지나도 생생하죠. 예. 그쵸. 트라우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조금 나아진다 싶었는데 최근에 지금 살고 있는 곳 쪽에서 그 친구랑 정말 닮은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닮은 사람인 건가요? 저는 그 사람이라 확신해요. 왜냐면 아, 제가 잠깐 나갔다가 예. 보게 된 거였는데 이 동네에 사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이 동네에 잠깐 놀러 온 느낌? 예. 근데 여기가 조금만 더 나가면 뭐 시내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노래방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술집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냥 잠깐 놀러 온 듯한 느낌의 복장이었어요. 네. 저는 반대로 거의 잠옷 추리닝 이런 느낌이었고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에요. 거의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옷 입는 스타일, 외적으로 보이는 스타일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사람이 뭐 걸을 때 이런 습관 같은 거 아무래도 만났었다 보니까 다행히도 제가 이 사람을 편의점에서 마주쳤는데 바로 근처에 지구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하면서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지구대 쪽으로. 왜냐면 이 사람이 자꾸 뭔가 제 곁을 계속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그 사람일 거라고 확신을 했던 거고. 아,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저도 바로 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이 경찰서일 거 아니에요. 네. 마침 딱 근처에 진짜 편의점에서 뭐 30초도 안 걸어요. 딱 지구대가 있어서 일부러 통화하면서 지구대 근처로 계속 갔어요. 계속 가서 그냥 지구대 근처에서 전화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가더라고요. 이게 비교적 최근이거든요. 진짜 몇 달 안 됐어요.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날 이렇게 비 오는 날 마주친 이후에는 그런 폭행을 당하거나 그럴 만한 큰일은 없었어요. 네. 큰일은 없었지만 사실 이게 오늘 얘기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이런 일이 최근에 워낙 많고 그래서 더 큰 사건으로까지도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물론 저는 이런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에 합당한 뭔가 처벌을 내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물론 그 상황도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한 바뀐 상황들이긴 해요. 좀 안타깝긴 한데 이거를 저번에도 제가 아는 언니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돌비님이 그러셨잖아요. 말한 거 자체가 정말 큰 용기라고. 그럼요. 저도 사실 이거를 아직도 이거 저희 엄마 아빠 모르세요. 그런 10년이 얘기구나. 넘었음에도. 왜냐면 사실 엄마 아빠가 알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시겠어요. 무너져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예.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는 앞으로도 말할 생각이 없고 지금도 당연히 모르시고요. 근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저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소극적인 대처를 안 하셨으면 해서 저도 이 얘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털어놓고 조금 더 빨리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해가지고 오늘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은 하셨지만 라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분명히 이와 비슷하거나 더 심하신 분들이 현재 계실 거예요. 여기 보고 그쵸. 계신 분들 중에서도. 네, 저도 항상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왔을 때 조금 더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뭐냐면 저도 20살 때 알바할 때 옆에서 같이 일하던 누나가 이런 좀 정신 나간 놈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왜 제3자 입장에서 볼 땐 답답해. 왜 그거를 거절을 못해. 뭐 이렇게 못해 저렇게 못해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무서우면 사람이 목숨에 위협을 느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신도 흐려지고. 맞아요. 그리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순간. 왜 헤어지지 못해라고도 물어보니까 거기서 답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죽인다고 했대요. 네, 그쵸. 그러면 그랬겠죠. 진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 걸 아니까 못 헤어진대요. 말을 더 잘 듣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미친 모습을 한번 봤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은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섭고 두려워도 시키는 대로 아니면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라온님은 대처를 하신 거예요. 신고를 했고 법적 처벌을 받기는 했으니까. 저는 네. 그래도 다행인 게 만나는 시간 동안 이런 모습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그거 한 번 이후로 사실 중간에 맞았다가 빌었다가 또 맞았다 했잖아요. 이게 네. 제가 사실 우리 그만하자. 그만 만나자 이거 한마디 했다고 좀 더 맞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만약에 이런 모습을 네. 평소 제 성격이었다면 오히려 부모님을 죽이겠다 했으면 전 좀 더 세게 나갔을 거예요. 그래? 그럼 나 아빠한테 얘기해서 우리 아빠가 너 고소하라고 할게. 이런 식으로 말할 성격이에요. 네. 근데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 솔직히 2년 6개월이면 엄청 길진 않아도 짧지는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 일이 없이 무탈하게 만났으니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 사람이 포인트긴 이런 해.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저도 그 당시 그 친구들 없었으면 뭐 이런 법적으로 대응을 아예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친구들이 알아준 게 좀 더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그때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더 완전히 그 트라우마에 묻혀가지고 뭔가 더 살았을 것 같아요. 이겨내려고는 했겠지만 이게 내가 이겨낸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다 이겨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냥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그냥 네. 그렇게 자는 동안 무의식 중에 생각이 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때 친구들한테 좀 많이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어쨌든 제 얘기를 하는 게 꽤 조심스럽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이 얘기를 그 똘비라는 애 입장에서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걔 친구들은. 반대 그럼 이게 입장에서. 저라고 특정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용기 많이 내주신 거지. 네, 그래서 말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만약에 저 같은 상황이 물론 처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만약에 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네. 그 사람이 어떤 협박을 해도 그게 닿을 수 없는 요즘 세상이에요. 법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뭔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10년 넘게 트라우마 안 가지고 빨리 극복하시고 더 밝게 지내셨으면 해서 맞습니다. 얘기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였고요. 아이고,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때 당시가 생각이 나서 많이 더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라온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 자체는 정말 지금 요즘 현대인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오늘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온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직업이 경찰이었을 뿐이지 경찰분들이 나쁘다, 이상하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경찰이건 어떤 직업이든 간에 분명히 나쁜 놈들은 존재합니다. 그 사이에서 그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비하하거나 더 욕을 한다거나 그런 몰상식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난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번에 첫 등장을 하셔서 오빠와 같이 목격한 그 하얀 선생님 이야기로 등장을 하셔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는 그 한 에피소드였던 거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난나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거기 너무 이르죠? 시간. 괜찮습니다. 거의 그냥 근데 일찍 일어나서 나쁠 건 없어요, 사실. 예. 너무 네, 일찍이긴 밖에 하니까. 눈보라 치는데. 아, 눈보라쳐요, 거기? 네. 자, 일단은 난나님께서 저번에 이제 참여해 주셨을 때 하얀 선생님 이야기로 참여를 하셨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개인 가정사나 그리고 오빠와 아니면 이제 난나님께서 목격하신 그 하얀 선생님 이야기도 너무 충격적이고 무서웠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 네. 오늘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의문의 아저씨가 맞죠? 저희는 바다가 있는 지방에 내려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맞아. 해서 그때 오빠랑 저랑 입원 기간이 조금 길었어요. 한 달 정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했어서 그 한 달을 병원에서 지내다가 이제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집에서 생긴 일인데요. 느낌이 있다. 근데 바다로 왜 가라 그랬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바다 쪽에 그 신들 있잖아요. 네. 그 신들이 이제 육지 신보다 좀 싸납고 세가지고 그랬을 수도 그런가요? 있고 모르겠네, 정확한 이유는.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 집니다. 난나예요. 제가 한 6살 때쯤에 바다가 가까운 그 지방으로 내려오고서 엄마랑 저랑 오빠랑 셋이서 찜질방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급하게 구한 다세대 주택에서 살게 됐어요. 이 지역 시세를 모르는데 부동산 중개인분께서 정말 싸게 나온 거고 싱글맘이 지내기에 집주인분이랑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칭찬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수중에 있는 돈도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집이 어떻고 말고 생각하기엔 엄마가 선택지가 없으셨다고 해요. 그 집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집이 딱 6개 세대 중에서 가장 안쪽 집이었고 구조가 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부엌 형태를 갖춘 그냥 긴 싱크대가 하나 있었고 이게 복도 형태인데 사람이 한 명만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고 그 복도를 지나서 왼쪽을 보면 바로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큰 방 그리고 입구 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옛날엔 흔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화장실 안에 드럼 세탁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 특징이 화장실에서 사람이 나와서 서 있으면 그 복도 특성상 화장실 앞에 사람이 서 있을 때 현관 쪽에서는 그 화장실 벽 안쪽으로는 아예 이게 서로 보이지가 않는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엄마가 집을 구했다 하고 나서 저희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온전히 셋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집을 구경하다가 오빠랑 저랑 동시에 화장실 앞에서 세탁기를 보자마자 둘이서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 하얀 선생님을 봤을 때 느꼈던 그때 당시에 비슷한 느낌이 너무 확 나서 어머, 왜? 둘 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이제 그런 걸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시니까 그날 밤에 저희가 왜 거기서 멈췄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예. 그냥 무서워서라는 결론이 나가지고 그날부터 같이 샤워를 하고 집에서도 같이 손잡고 있자는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세탁기 안을 들여다보기에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기만 했어요. 이때 당시에 좀 큰 문제가 친아빠가 재산도 없고 직장도 잘려서 양육비 청구권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는 못한 거예요. 심지어 사채빚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가 아예 이른 새벽부터 정말 밤 늦은 시간까지 온갖 알바를 하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랑 오빠랑 눈을 뜨고 감는 그 모든 순간을 둘이서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초등학생이랑 유치원생이. 아이고. 근데 이제 오빠가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니 왜 전학 왔냐고. 근데 오빠가 그 하얀 선생님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도망쳐 나왔다, 좀 이런 느낌으로? 네. 어. 근데 이제 애기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귀신이 포인트가 돼서 이 새 귀신 본 새끼네? 이러면서 왕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어느 순간부터 오빠가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집에 와서 저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빠가? 네. 아니, 엄마는 하루 종일 밖에 있으시니까 당연히 몰랐고 예. 이제 오빠가 때리고서 맨날 잘 때마다 미안하다고 막 웃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 제가 엄마한테 말을 못한 거예요. 오빠한테 묻고 나서 다음날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어디서 다쳤냐고 누가 때리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때 그냥 넘어졌다, 어디 부딪혔다 이런 말밖에 못하고 엄마 알게 되면 이제 선생님 혼날 것 같은데 말해주면 안 돼? 했는데 남들이 사정을 아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깨달아가지고 그냥 괜찮나요? 아무 일 없어요? 하고 넘어가게 된 거예요. 아이고, 참. 근데 이게 점점 강도가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그냥 주먹으로 던게 뭐 책을 던진다든지 밥 채러 오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면 명치를 막 주먹으로 뛰겠다든지 베개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눌러 숨을 못 쉬게 한다든지 강도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이 와중에 오빠가 점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학교에 친구도 없다 보니까 유일한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너무 집에 오는 것도 싫고 세탁기도 무섭고 뭐 학교도 다 싫으니까 저랑 같이 지내자던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맨날 그 친구 내에서 자주 이렇게 자러 가고 저는 결국에 매일 혼자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유치원을 마치고 딱 집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 문 앞 그 코너에서 사람 얼굴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얼굴 위치가 딱 그때 당시 제 키랑 비슷한 수준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집주인 아저씨네 달려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아저씨 집에 누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막 이랬는데 하필 그때 그 부부가 여행을 가셔가지고 그 아드님이 같이 확인하러 가자 해가지고 야구 배트를 챙겨서 같이 내려가신 거예요. 네. 그러고 그 오빠가 문을 열고 야 다나 누구야 이러면서 소리치면서 막 배트로 여기저기 막 치면서 확인을 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그냥 너가 잘못 봤나 봐. 이제 너무 무서워서 막 우니까 저녁 먹고 가라 해서 밥을 먹고 결국 밤늦게 혼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오빠가 문 앞까지 데려다 주시고 가시는데 기분이 너무 찝찝해서 들어가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불 켜는 거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바로 그 문 옆에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한 1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남자의 목소리로 오늘은 형 없어? 이런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오늘은 형 그래서 없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손으로 입을 막 틀어막고 숨도 못 쉬는데 오늘은 형 없어? 오늘은 형 없어? 오늘은 형 없네? 없지? 없어? 이러면서
그 목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제 이불 주위로 이렇게 사람이 걸어다니는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은 형아 없어? 이 다음에 우리 엄마 봤어? 우리 엄마 봤어? 형아 어디 갔지? 형아 어디 갔나? 형아 어디 갔나? 이러면서 방을 막 뒤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아니 우리 오빠 올 거야. 엄마도 와. 시끄러워. 나 무서우니까 그만 말해. 저리 가.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발걸음이 멈추는 느낌이 확 나고 소리도 멈춰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적이 흘렀는데 예. 갔나? 싶어가지고 이불을 살짝 들쳤는데 들추자마자 그 남자의 눈동자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제가 그 누워있는 그 자세랑 동일하게 누워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눈동자가 흰색 없이 온통 검은색인 거예요. 마주치자마자 형아 없어? 이러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머. 올 거야 이러고 거짓말을 하고 이불을 다시 뒤집어 쓰고 계속 울었어요. 근데 그걸 한참 동안 형아 없어, 형아 없어, 형아 없어, 형아 없어 이러다가 조용해지고 그 남자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세탁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조용해진 거예요.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울다가 그날 잠에 들었는데 예. 그날 밤 꿈에서 남자애가 제 옆에 서서 피눈물을 흘리더니 순간적으로 걔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꿈에서 보게 된 거예요. 아, 보여주는구나. 그 애가 저랑 비슷하게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한테서 가족을 당한 거였는데 그 애 엄마가 애를 하도 니까 그 조그만 애가 무서워가지고 숨을 곳을 찾다가 세탁기로 들어갔는데 그게 문이 잠기면서 질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와. 네, 정말 오랜 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는 건 들어가도 나오질 못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이제 헉헉대면서 잠에서 깨게 됐는데 그때가 새벽 4시쯤이었고 눈 뜨자마자 이제 엄마가 있는지 확인하러 엄마 방으로 달려간 거예요. 엄마가 깨 계셨고 꿈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악몽 꿨다면서 괜찮다 이렇게 진정만 시켜주시고 미안한데 엄마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신경도 못 쓰시고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부터 매일 오빠가 없는 날마다 그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점점 그게 제가 3자의 입장에서 그걸 보다가 점점 그게 1인칭 시점으로 동기화가 돼가지고 질식하는 순간까지 제가 잠잠해서 겪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잠자는 게 너무 무서운데 또 안 잘 순 없고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 기절하듯이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밤을 새고서. 근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제가 유치원만 가면 기절하듯이 잠에 들고 몸에 멍도 있고 하니까 아동을 의심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그게 처벌이 심하지도 않았었고 좀 설명만 잘하면 넘어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바로 경찰서로 오시고 애가 악몽을 많이 꾸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하연 선생님 일이랑 전에 있던 일들을 다 상황 설명을 하시겠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빠가 학교에서 심한 왕따를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오빠한테 가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신 거예요. 아, 어머니가. 네. 근데 어머니는 집에서 저희를 일일이 다 케어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시니까 태권도를 보내서 애들이랑 좀 사교성도 키우고 정신 수련도 좀 하고 해야겠다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태권도를 다니게 됐는데 그게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3달 다니고 관두게 됐는데 되게 안 좋은 게 태권도에서 배운 발차기 기술을 연마한다고 저를 킥패드 취급을 한 거예요, 오빠가. 아이고,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웃긴 게 이 덕분에 오빠가 집에 나가는 날보다 태권도 수련을 해야 된다고 저를 때리는 날이 많아지게 됐고 그 덕에 오빠가 안 나가니까 저는 이걸 그냥 다행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오빠 이제 학교에서
옛날에는 하루 동안 강당에서 애들끼리 다 같이 모여 자는 숙박 캠프 같은 날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근데 오빠 하루는 그날 자기 학교에서 자고 온다고 이불이고 뭐고 다 챙겨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방에서 자게 됐는데 그 제일 끝방이 달빛도 잘 안 들어오고요. 창도 너무너무 작아서 정말 어두운 방이었어요. 그냥 낮에도 너무 어두운? 근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또 거기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날도 밤을 새려고 계속 다리를 꼬집고 막 혀를 씹고 이러고 있었는데 문 쪽에서 손톱으로 두드리는 느낌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데 이게 사람 호기심이라는 게 봐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야.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불을 싹 들쳤는데 바로 옆이 화장실이었는데 그 문 앞에서 검은 눈동자가 문 옆으로 이렇게 쓱 나타나더니 향아 없어? 향아 없어? 너만 있네? 너만 있네? 너만 있네? 이걸 엄청 빠르게 얘기를 하는데 입모양을 웃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말을 하는데도 그 입모양이 변하지가 않고 그냥 그 검은 눈동자가 계속 웃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빠가 온다고 했을 때 저번에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빠 올 거야 가! 이랬는데 그 남자애가 너 왜 거짓말해? 왜 거짓말해? 그러다 죽어. 그럴까? 죽여버려야겠다. 죽일까? 죽여버려야겠다. 이러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걸 보고 그 기에 눌리면 내가 진짜 죽겠다. 나 오늘 죽나? 이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태권도 다닐 때 관장님이 해주신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압을 내뱉으면 무서울 게 없다고 하신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합 이러면서 저리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때는 그거밖에 할 게 없다, 진짜. 그거라도. 네,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고 뭘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저는 그거에 눌리기 싫어서 울면서도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외치는데 점점 식은땀이 계속 나고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그 남자애가 제 기합을 듣더니 합 이러면서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서서 계속 절 보고 웃고 있고 합 이걸 계속 하니까 제가 결국엔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옆집 아저씨가 그 비명 소리를 듣고서는 무슨 일이야 문 열어보게 하면서 막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데 그 남자애가 그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문을 한번 쓱 보다가 다시 저를 보면서 눈을 엄청 동그랗게 뜨고 노려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쁜 눈이 아니라 너무 동그랗고 까매서 무서운 거예요. 우와. 근데 이 아저씨가 결국에는 쾅쾅쾅 두드리다 아무도 안 나오니까 문 손잡이를 이렇게 부수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동시에 남자애가 또 화장실로 도망갔고 저는 그대로 눈물 콧물 범벅이로 아저씨한테 뛰어가서 안긴 거죠. 근데 그날 아저씨가 제 상태를 보시고는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셨어요.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병원으로 오셨는데 서로 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껴안고 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막 있었던 일들을 또 설명을 했는데 네. 어머니가 돈이 수중에 없는데 이사는 힘들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친할머니한테 도움 요청하러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친할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왜?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무슨 염치로 전화했니? 이러셨대요. 아휴, 네.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 아들은 제 자식들 망쳐놨는데 왜 저는 염치도 없으면 안 돼요? 도와주신 것도 없으면서 무슨 염치요? 저 양육비도 없이 혼자 키우고 있는데 어머님이 남편 대신 돈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냥 받아치셨대요. 오호. 근데 이때 할머니가 하신 말이 뻔뻔해도 유분수지 내가 왜 도와준 게 없어? 네 아들 수술비 줬잖아. 죽을 뻔했잖아. 내가 살린 거잖아 그날. 이러시는데 이날 엄마가 그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저번 시참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사 가기로 하셨던 그날에
그 친할머니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돈을 쥐어주셨다고 말했었거든요. 네. 어머님이 이때 느낌이 딱 온 거예요. 그 돈이 그분이 무당이시니까 오빠가 생사가 오갈 걸 알고 수술비를 주신 거였어요. 왜냐면 그 돈이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서 이사 갈 때 어머님이 갑자기 주셨던 그 돈 알고 주신 거냐고, 내 아들 죽을 거 알고 주는 거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서 네 아들 안 죽었잖아. 내 덕에 살았잖아. 이러셔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열받아서 죽을 뻔했지 않냐고, 애기들 다 죽다 살아났다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할머니께서 돈만 받으시면 되니? 끊는다? 하고 또 끊으셨대. 그러고 다음날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돈으로 이사를 가실까 어떡할까 하다가 이사를 가도 다른 귀신을 보게 되면 그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엄마가 일하던 그 고깃집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정말 용하다는 집에 저랑 오빠를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그 날짜를 잡고 예약을 하고서 거기 딱 가는데 무당집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 무당분이 저를 가리키면서 너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러시고는 엄마랑 오빠만 들어가고 저는 거기 계신 다른 아주머니랑 같이 카페에 가서 기다리게 된 거예요. 제 엄마 시점으로 무당집에 딱 들어갈 때는 엄마가 하도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친할머니 때문에 더 불신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무당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무당분이 오빠 손을 꼭 잡고 들어가자마자 오빠를 무릎에 앉히시고 막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가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우시고 어머니를 보고는 야, 니 딸 어떡하냐, 불쌍해서 어떡하냐, 걔 죽는다 이러면서 막 우시니까 엄마가 속으로 뭐지? 진짜 용한가? 이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오빠를 보고 야는 기가 워낙에 세서 봐도 이상할 건 아닌데 연계를 밟고 살아나니까 눈이 뜨인 거지. 이거 감추면 걔하는데 니 딸은 죽는다. 그 때내도 성인 될 때까지 계속 죽을 거 왜 온다. 우야노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그때 어머니가 왜 할머니가 태몽을 꿨다면서 저를 꼭 낳아야 된다고 하신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자세한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작년에 겪은 일 말할 때 드릴 건데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친할머니가 무당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세습무라고 하던가요? 그런 거래요. 근데 그 세습무를 저한테 오게 하려고 제 사주를 틀어버린 거래요. 저 원래 뭐 이날 몇 날 몇 시 이렇게 태어났어야 될 애가 다른 날 다른 시에 태어나고 이름도 사주가 안 보인대요. 어차피 죽을 애 사주라서 봐주기도 싫다고 예전 무당집들이 다 그 말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다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그 무당분께서도 자세한 설명은 못 해주고 자기가 뭔가를 해줄 순 없는데 너무 미안하다 하시면서 어머니한테 부적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1년이다. 딸한테 부치갖고 한시도 떨어지면 안 되고 1년 기다리면 알아서 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오빠 영안을 닫아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분이. 아, 네. 그래서 며칠 뒤에 날짜 알려주겠다 하시고 그 복채도 안 받고 그냥 보내셨대요. 근데 카페에서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고 저는 다시 그 무당집으로 가는데 엄마가 넋이 나간 얼굴로 오빠 손을 잡고 이렇게 터덜터덜 나오고 계셨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엄마랑 오빠랑 그 집으로 돌아왔죠. 예? 엄마는 무당분 연락 기다리느라고 일주일 동안 일도 안 가셨고 오빠도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가게 되면서 저는 정말 신기하게 악몽도 안 꾸고 그 남자애도 아예 안 보게 된 거예요. 오빠가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세탁기는 무섭고 근데 한 3, 4일쯤 뒤에 언제 어디로 와라 하는 문자를 받고서 엄마가 저를 집주인분한테 맡기고 오빠랑 집을 나섰고 하루가 지나서 돌아오셨어요. 근데 오빠가 지금도 그날 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당분이 오라고 하신 그 장소에 갔을 때가 산 어느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걸어가는 장면이 너무 어지럽게 기억이 나면서
그 순간부터 그 뒤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그날 영안을 닫는 뭔가를 하시면서 이제 엄마는 계속 빌고 계셨고 그 뒤로 뭔가가 보이진 않는데 오빠가 나쁜 기운만 느껴진 거예요. 그러고서 그 무당분이 그 어린 남자애를 천도해야 된다고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굿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굿비가 그 할머니가 보내주셨던 그 1,000만 원으로 네. 다 알고 준다. 그렇게. 알고 주셔. 네,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굿을 진행하는 동안 할머니가 엄마한테는 저는 굿 하는 것 근처는 얼씬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유치원에 갔을 때 그 굿을 진행을 하는데 워낙 그 남자애가 가기 싫어해서 3일 동안 그 굿을 했대요. 근데 혼자선 안 되시니까 3분이 더 오시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고 저희가 그 집에서 아무 문제 없이 8개월을 더 살다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부적의 1년 기한을 까먹은 거죠. 그러고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다음은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일단? 똑같이 바닷가 근처? 아니요, 다음 이사를 갈 때는 어머니 직장 때문에 바다로 가야 된다는 말을 못 지키고 산 쪽으로 가게 됐어요. 아, 이번엔 산이구나. 아이고, 미쳐버리겠다, 진짜. 네. 산도 귀신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저 궁금증이 있는데요. 네. 오빠가 갑자기 그런 행동들을 했잖아요. 안 하던 행동들을 하고. 네. 그냥 오빠의 본심인 건가 아닌가를 정확히 모르겠네. 다음 얘기 때 나오는데 아, 예. 오빠가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을 정말 심하게 당해서 네네. 흉터가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따라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따라하면서 보고 배웠다 이거죠? 학교에서 왕따 당했던 것도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면 나를 못 건드린다라는 거를 느낀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당연히 교육이 됐겠죠. 네. 그랬었을 때는. 근데 정말 힘드셨겠다, 난나님. 지금 이야기하시면서도 중간중간 굉장히 오늘 많이 떨림이 느껴졌거든요. 이러시면서 이제 많이 떠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 저도 네. 트라우마가 좀 그치. 있어서 네, 그래서 아직도 힘드셨죠. 병원을 다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딴 데다가 중학교 때 딱 한 번 어떤 여자애한테 했는데 저도 이걸로 왕따를 심하게 당해가지고 누군가한테 털어놓는 게 여기가 이게 그게 너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희 채널 이야기 듣다 보면 뭐 귀신 보는 사람들이나 느끼는 사람들 뭐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왜 내 주변에 없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있겠습니까? 얘기하면 이 꼴을 당하는데? 없죠. 있어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네, 한 번쯤은 얘는 좀 믿을만하다 해서 말을 했는데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났을 때 뭐 따돌림으로 이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아니면 이용만 한다거나. 맞아요. 네, 그게 많아서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주변에는 없고 맨날 돌기체 노래만 많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그나마 익명으로 그냥 목소리만 나가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바닷가 집도 어마무시하네요. 여기도. 근데 그 아저씨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바닷가 쪽으로 가서 살면 괜찮을 거라 그랬는데 왜 안 괜찮았을까? 저희가 느끼기에는 네네. 그 무당분을 만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왜냐면 처음에 저희가 더 어릴 때 어머님이 무당집을 막 수소문을 했는데 네. 그때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돌아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렇네. 바닷가에 그 무당이 있으니까 가라는 거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나마 손을 써줄 수 있는 무당이 그 바닷가에 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예전 과거니까 그곳이 네. 어디였어요? 그 바다가? 통영 쪽이었어요. 통영? 통영 꽤나 멀리 가시긴 했네요, 확실히. 네. 그랬구나. 통영에 있는 바닷가 집에 간 이유가 있었네요. 거기서 힘든 꼴을 겪어도 오빠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그죠. 자, 다음 곳은 산이라고. 나 지금 벌써부터 지금 다음 곳은 산이라고 하셨는데 그 산이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 이야기 때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난나님의 잘못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난나님의 가족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족이 안 좋은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남들은 비난하고 욕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 난나님은 가족을 욕할 수 있어.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시청자분의 가족이니까 좀 자제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난나님께서도 용기 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그 산 이야기 바로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랑 이어지긴 해요. 안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별개의 에피소드긴 합니다. 하지만 1편의 이야기를 들어야 2편이 소름이 확 다가와요. 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전개나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1편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되고, 오늘의 이야기도 너무나 잘 들었고 레전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